안녕하세요. 구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꿈은 참 신비롭습니다. 꿈을 왜 꾸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꿈은 비록 꿈이긴 하지만 내가 거기서 왜 그랬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또 꿈은 깨고 나면 잘 잊혀집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지난밤에 꿨던 꿈이 잘 기억나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꿈이 너무 무섭거나 놀라워서 한밤중에 잠에서 확 깨버릴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꿈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렇다 보니까 꿈을 보는 관점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의미 없는 개꿈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의미 있는 꿈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이 죽은 사람이나 신이 주는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면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다고 했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꿈은 왜 꿀까요? 꿈에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꿈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까요? 네, 오늘은 바로 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19세기 무렵에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담을 통해 신경증 환자를 치료했는데요. 환자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빠짐없이 이야기하게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면 환자들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병의 근인을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꿈을 해석해 보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꿈에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가 발견한 꿈의 목적은 바로 소망 충족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편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소망은 이기적 유전자식 표현을 따르자면 결국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인데요. 가령 이런 식이죠. 돈 잘 벌고 맛있는 거 먹고 큰 집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과 결혼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식을 낳고 효도를 하고 아프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의 모든 소망은 결국 이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삶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꿈의 목적이 소망 충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조차 바로 이 생존과 번식을 추구한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간단히 이룰 수 있는 소망에서부터 노력을 좀 해야 이룰 수 있는 소망, 그리고 노력과 관계없이 윤리적으로 절대 이루면 안 되는 소망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두루 살펴보면서 이것이 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꿈을 볼게요. 짠 음식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 보니 저라는 생존기계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생존과 번식 중 생존에 필요한 물을 마셔야겠다는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는 소망이에요. 저는 꿈속에서 물을 마시는 꿈을 꿉니다. 물맛이 실제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참 좋습니다. 물맛이 좋기는 한데 갈증은 여전합니다. 목마름에 뒤척이다가 결국은 잠에서 깹니다. 저는 여전히 목이 마르고 아까 꿈에서처럼 그 시원한 물맛을 느끼고 싶어요. 냉장고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야, 물맛이 정말 좋습니다. 갈증이 해소된 거죠. 다시 말해, 소망이 충족된 것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니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꿈은 해석하는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단순한 소망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잠시 체로키 인디언의 전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지. 왜요? 늑대 두 마리는 왜 항상 싸워요?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악한 늑대는 화, 질투, 슬픔, 욕심, 후회,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이란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인데, 착한 늑대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심, 연민, 믿음이란다. 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너는 누가 이겼으면 좋겠니? 저는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모두들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다.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어떤 늑대인가요?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는 영혼처럼 단순한 무엇이 아니라 조합물이죠. 인디언 할아버지는 나라는 조합물 내면의 대립을 두 마리 늑대의 싸움에 빗대어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이트도 자아에 대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는 착한 늑대를 초자라고 불렀고 악한 늑대를 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착한 늑대인 초자아와 악한 늑대인 이드가 어떻게 싸우고 있나 살펴볼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 거야. 피곤해.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고 싶어. 두 마리 늑대가 원하는 소망은 서로 상반되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면 돈 잘 벌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생존과 번식에 모두 유리하죠. 그래서 그 이치를 알고 있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요. 하지만 공부는 뇌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작업입니다. 반면에 공부로 성공하는 건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어렵고요. 어차피 공부로 성공 못할 바에는 그냥 편하게 누워서 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생존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부만 하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도서관보다는 술집이나 클럽을 기웃거리는 게 장래에 좋은 배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오늘 밤을 함께 보낼 이성을 찾는 데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이는 곧 당장 오늘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단 말입니다. 두 마리 늑대의 소망은 저마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이점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착한 늑대의 소망을 더 선호하고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착한 늑대가 이기면 우리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줬다는 사실에 자랑스럽습니다. 악한 늑대가 이기면 우리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줬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늑대가 이기면 우리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준 걸 교묘한 핑계를 대면서 왜곡을 하는데요. 그 왜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졸려. 쉬고 싶어. 잠이 부족하면 공부 안 돼. 차라리 푹 자고 말짱한 정신으로 공부하는 게 나아. 샐러드랑 닭가슴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지. 큰일 났다. 치킨에 맥주 땡긴다. 맛있으면 0칼로리. 일단 오늘까진 치킨 먹고 내일부턴 다이어트 진짜 빡세게 해야겠다. 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나는 이해심 많고 착한 사람? 일단 대학은 최소 어디 이상은 나와야 되고 직장은 대기업 그래 공기업까지도 오케이. 그리고 외모는 상하까진 아니더라도 중상 이상은 돼야지. 전 외모 안 봐요. 이상형이요? 이상형은 전지현. 그리고 결혼은요, 전 좀 성실한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성실한 사람이면 최소 대기업 이상은 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정리하자면 착한 늑대인 초자아는 이상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도덕이나 양심에 입각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죠. 반면 악한 늑대인 이드는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먹고 자고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충동이 깃들어 있어서 쾌락의 지배를 받죠. 이 두 마리 늑대 사이에는 흔히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는 이 두 마리의 늑대, 초자아와 이드 사이를 중재하죠.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면서 본능을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덕분에 이 중재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있는 그대로의 팩폭을 날리기보다는 넌지시 돌려서 말하곤 하잖아요. 소개팅 사진을 봤는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못생겼어 라고 말 안 하고 착하게 생겼네.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착한 늑대, 초자아에게도 합니다. 악한 늑대, 이드에게 먹이를 주긴 주지만 그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사실 자신은 여전히 착한 늑대를 추구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착한 늑대인 초자아는 좀 덜 불쾌할 거고 자아는 죄책감도 덜 할 겁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 모든 걸 왜곡이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잠을 잡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소망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는 초자아와 이드의 대립은 우리가 깨어있는 낮에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이 생존과 번식이라는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기 전까지 계속되고 있겠죠. 밤에도 초자아와 이드의 대립은 계속됐지만 둘이 대립하는 상황이 아까 낮과는 좀 달랐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모든 걸 인식하고 있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다시 말해 오감이 모두 쉬고 있어서 마치 의식이 없는 듯한 무의식 상태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이 둘은 이런 식으로 작용했습니다. 낮에 초자아와 이드가 대립을 했습니다. 자아의 중재로 한쪽은 소망을 이루고 한쪽은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소망은 우리 의식의 반대편인 무의식으로 넘겨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루지 못한 소망을 저 맘속 깊은 곳에 꽁하니 묻어둔 거죠. 무의식의 세계엔 낮에 이루지 못한 소망, 외부 사정 때문에 이루지 못한 소망, 오랫동안 맘속에 품기만 하고 이루지 못한 소망, 우리가 이루지 못한 온갖 소망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고 깨어 있을 때 잘 인식하지 못했을 뿐 무의식은 단 한순간도 그걸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치열했던 하루가 끝이 나고 밤이 왔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죠. 눈을 붙이고 잠에 듭니다. 오감이 모두 쉬고 의식은 느슨해집니다. 드디어 무의식에게 기회가 온 거죠. 무의식은 마음속 깊이 묻어놨던 소망을 의식이 느슨해진 바로 이 틈을 타서 이루려고 시도합니다. 오감이 모두 쉬고 있어서 텅 빈 의식 세계에 무의식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데 성공하면 우리는 몸뚱이를 꼼짝 않고 자고 있는데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경험이 우리가 말하던 꿈입니다. 하지만 어떤 소망이 무의식으로 넘겨진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의식이 보기에 그 소망은 어딘가 부적합해서 무의식으로 넘겨졌을 겁니다. 아무리 밤에 의식이 느슨해졌다고는 하지만 무의식이 있는 그대로 자기 소망을 의식 세계에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의식은 자기 소망을 의식 세계에 구현하기 전에 어떤 층을 하나 통과해야 했는데요. 프로이트는 그 층을 의식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층이라는 의미에서 전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의식은 무의식의 소망을 검열했습니다. 무의식의 소망이 너무 부도덕하진 않은지, 비윤리적이진 않은지, 폐륜적이진 않은지, 너무 음란하진 않은지 같은 걸 검열했죠. 무의식은 자기 소망을 있는 그대로 의식세계에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로 소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전의식의 검열에 걸려서 아예 의식세계에 구현이 되질 않았고요. 둘째로 어찌어찌 전의식의 검열을 피해서 의식세계에 구현이 되더라도 그 경험이 너무 불편한 느낌을 초래하면 곧장 잠에서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무의식은 소망을 이룰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무의식은 소망을 이룰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까 낮에도 우리가 넌지시 돌려 말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남의 심기나 초자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 혹은 이드의 소망을 충족했던 것처럼 무의식도 자신의 소망을 넌지시 애둘러 왜곡해 표현함으로써 전의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검열을 통과해 의식세계에서 소망을 이뤄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무의식의 시도는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의식과 전의식이 보기에 부적합했던 무의식의 소망은 왜곡된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전의식의 검열을 피해 의식세계에서 이뤄질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꿈에서 깨고 나면 이런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정리하자면 꿈에는 두 가지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소망 충족. 두 번째, 소망의 검열 및 왜곡입니다. 꿈이 기이한 이유는 무의식의 소망이 바로 의식에 표현되지 않고 의식의 바로 전 단계인 전의식의 검열을 거치면서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프로이트의 실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의 통찰이 과연 얼마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꿈의 목적은 소망 충족이라는 프로이트 이론에 반발한 어떤 환자가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저는 만찬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 약간의 훈제 연화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보려고 했는데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라서 가게 문이 모두 닫는 날이었어요. 할 수 없이 배달이라도 시켜보려고 했는데 또 하필
그때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배달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결국 만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꿈인데 어떠세요? 그럼 제 소망은 만찬을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이 꿈은 소망 충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환자의 소망이 무엇일지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더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환자 남편은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겐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환자 남편은 그 친구만 보면 항상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마음속으로 질투를 느꼈죠. 그나마 다행인 게 남편은 약간 풍만한 체형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매우 말랐단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친구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항상 자기는 살이 찌고 싶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 나 너무 말랐어. 야, 나 언제 한번 너네 만찬에 초대해줘. 너희 집 음식은 언제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어. 프로이트는 그제야 환자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트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만찬에 초대해달라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초대하면 너는 우리 집 음식이 맛있다면서 많이 먹게 될 거고, 그럼 살이 찔 거고, 그럼 내 남편은 너를 더 좋아하게 되겠지. 그럴 바엔 그냥 만찬을 열지 않는 게 나아.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꾸 만찬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꿈을 꾼 것입니다. 당신 친구가 살이 찌지 않도록 말이죠. 근데 왜 하필 그 훈제 언어가 꿈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듣자 환자는 입을 틀어막으며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훈제 언어가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선생님, 저한테는 언니가 있어요. 그리고 언니한테는 카를이라는 아이가 있죠. 원래는 카를 위로 오토라는 첫째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저는 첫째 오토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카를도 좋아하긴 하지만 죽은 오토만큼은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둘째 카를이 제 앞에서 죽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합장한 채로 관에 누워 있는데 주위에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었어요. 마치 오토가 죽었을 때처럼요. 선생님,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제가 조카가 죽기를 바라는 나쁜 이모인 걸까요? 아니면 혹시 제가 첫째 오토를 너무 귀여워했으니까 그 오토보다는 차라리 카를이 죽었으면 하고 바랬던 걸까요? 여기까지 들은 프로이트는 우선 섣불리 생각하지 말자고 하면서 상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화 끝에 왜 그런 꿈을 꾼 것인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정을 좀 더 들어보니까 그녀는 언니 집에서 꽤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니 집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썸을 타게 됐어요. 둘은 꽤 잘 돼서 결혼까지 할 뻔했다가 무산이 되고 그 이후로는 남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헤어졌지만 여자는 여전히 남자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를 좀처럼 볼 기회가 없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기회에 그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조카 오토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발길을 끊었던 그 남자도 조카 오토를 알고 있었고 오토의 장례식에 찾아온 거였죠. 그녀는 잠깐이었지만 오토의 관 앞에서나마 그 남자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죽은 마당에 이런 말을 꺼내기 좀 그렇지만 그녀는 옛 썸남을 그렇게라도 만난 게 좀 좋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여기까지 듣자 그녀의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카가 죽는다면 그때의 일이 반복될 겁니다. 당신은 언니 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 남자는 문상을 하러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조카의 죽음이 아니라 그 남자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좀 이상했던 게 꿈을 꾸면서 전혀 슬프지가 않았거든요. 조카가 죽었는데 말이죠. 한 법학자가 프로이트를 찾아왔습니다. 이봐요, 프로이트. 꿈의 목적이 소망 충족이라고요? 아주 성급한 일반화도 이런 오류가 없네요. 제 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말씀해보세요. 제가 꿈에서 어떤 여자랑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하니까 어떤 차가 한 대 서 있고 그 차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서 저한테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경찰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워서 좀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어때요? 그럼 제 소망이 체포되는 겁니까? 혹시 당신을 체포하려는 죄목이 뭐였나요? 뭐 딱히 꿈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영아 사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아 사례요? 왜 하필 영아 사례일까요? 그럼 혹시 꿈꾸기 전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사적인 부분인데 전날에 전 어떤 여자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셨죠? 근데 그런 것까지 말해야 돼요? 네, 말씀을 해주셔야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여자분이 유부녀인데 저랑 그 내연 관계에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희는 관계를 가지고 잠에 들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꿈을 꾼 거예요. 혹시 그 여자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하시나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날엔 저희 둘의 관계가 모두 알려질 겁니다. 네, 그래서였군요. 뭐가요? 당신의 꿈은 소망 충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분과 관계를 가질 때 아이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를 죽여서라도 비밀을 지키고픈 소망을 품은 적이 있었죠. 꿈에서 나온 당신의 모습은 그 소망을 이루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화 사례와 같은 죄목으로 체포되고 있었던 거죠. 남자는 얼굴을 감싸주면서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어떠세요? 이쯤 되면 남의 꿈 얘기 말고 내 꿈 이야기도 한번 해석해 보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기 위해 꿈을 꾸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무의식이 이루고픈 소망, 꿈에 사고가 있겠죠. 둘째, 꿈의 사고를 표현할 꿈의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꿈의 재료로 꿈의 사고가 검열을 피할 수 있도록 왜곡시키는 꿈의 작업을 거칩니다. 이게 성공하면 마지막 네 번째, 검열을 피해 꿈의 사고가 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꿈의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여기서 프로이트는 오랜 기간 상담을 해오면서 꿈에서 자주 쓰이는 재료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가 정리한 꿈의 재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최근 인상. 꿈에는 최근에 받았던 인상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상이 아니라 최근에 받았던 여러 개의 인상들이 한꺼번에 통합돼서 자주 쓰였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받았던 인상이 떠올리기가 쉽고 그 인상들을 통합하는 게 검열을 피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 사소한 인상. 꿈에는 우리가 받았던 중요한 인상뿐만 아니라 의외로 사소한 인상도 많이 쓰였는데요. 이건 아마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인상이 검열을 피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의 재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인상 같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체험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어린 시절의 기억. 프로이트는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어린 시절의 전형적인 기억이 꿈에서 자주 쓰이는 걸 포착했는데요. 그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소설을 두 편을 소개했습니다. 오이디푸스와 햄릿. 이 두 소설은 모두 혈연 관계와 성별 관계가 정확히 분별되지 못한 기가 막힌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들이 다룬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기를 태어나게 한 두 존재를 갖고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둘은 혈연 관계로 보자면 저와 부모 자식 관계에 있고요. 성별 관계로 보자면 제가 남자니까 남자 대 남자 혹은 남자 대 여자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자였다면 여자 대 여자 혹은 여자 대 남자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들으시면 대체로 공감할 만한 경향이 있는데요. 우선 부모님 쪽을 보자면 아버지는 딸을 귀여워하고 아들에게는 좀 엄한 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약간 의지하는 느낌이 있고 딸과는 친구처럼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단지 혈연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느 정도 성별 관계가 작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자식 쪽을 보면 어릴 때는 혈연 관계나 성별 관계에 대한 구분이 잘 없죠. 그래서 아들은 엄마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딸은 아빠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엄마 아빠도 뭐 허허허 웃으면서 어릴 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어렸을 때 말했던 것처럼 난 부모님 중 한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그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죠. 이처럼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혈연 관계와 성별 관계를 분별할 수 있게 되지만 어렸을 적에는 누구나 한 번쯤 이 둘의 관계를 분별짓지 않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많은 상담을 해오면서 이런 분별 없는 성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 본능을 리비도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프로이트가 이 리비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사람들이 100이면 100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가 설령 그게 무의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불순한 생각을 품었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엄 하거나 아니면 어머 그럼 내가 아 지금 당신 미치셨어요? 하게 된 거죠. 프로이트는 바로 그 인정하기 싫어서 배척했던 생각이 꿈의 사고이고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는 윤리적 잣대가 꿈이 왜곡되는 이유이며 그 윤리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피해서 소망을 이루려는 게 꿈의 작업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죠. 사람들이 편협한 윤리적 잣대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더욱 공정한 공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꿈의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꿈을 만드는 작업, 꿈의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긴 하지만 모두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직원이나 팩폭을 하기보다는 약간 돌려서 말하듯이 꿈의 사고를 약간 돌려서 표현함으로써 전이식의 검열을 피하는 거죠. 각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 넌 코 좀 그만 파라. 손톱도 좀 자르고 코털도 좀 잘라라. 코털이 코 밖으로 너무 많이 삐져나와 있다. 아 진짜 더러워. 씨. 너 이번 주 생일이지? 내가 손톱 깎기 선물로 줄까? 이거 여기 안에 이렇게 열면은 이거 코털 깎는 가위도 있다. 너 어렸을 때 싸움 잘했다며. 너 쟤 이길 수 있어? 쟤 체중이 120이래. 야 무조건 이기지. 장난하냐? 나 왜 이렇게 손목이 아프지? 주먹이 잘 안 쥐어져. 아씨 알람 또 못 들었어. 아 나 또 지각이야. 아씨. 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내가 교실에서 이불 펴고 자고 있더라? 이게 뭐지? 아, 쟤는 내 앞에선 되게 잘하는데 자꾸 내 뒷담화 깐다는 소문이 들려. 진심이 뭘까? 갓소모님은 참 좋을 텐데 말이지. 뭐야, 쟤 왜 칼을 들고 서 있어? 아, 칼이 아니라 이게 수술용 메스구나. 사람을 살리는 칼이네. 그럼 그렇지. 다행이다. 야, 내가 걔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걔 나한테 고맙다는 생각이나 할까? 어? 아, 뭐야? 안 그래도 되는데. 아이, 고마워. 잘 받을게. 아, 이력서 낸 거? 에이, 떨어졌어. 아, 알았어. 나도 자격증 따고 다 하려고 하고 있어. 좀 기다려 봐. 응? 전화번호. 여보세요? 뭐, 너 울어? 뭐, 회사에서 잘렸어? 왜? 어떡하다? 내가 뭐 위로해줄까? 아, 어딘데? 내가 갈게. 그래. 야, 쟤 진짜 예쁘다. 고백해볼까? 에이, 근데 또 차이면 창피하지. 뭐야? 쟤가 왜 내 친구랑 가고 있어? 헉? 뭐야, 둘이 사귀나? 이런 꿈을 꿨지? 아, 진짜 이러다 걔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오늘 고백 그냥 해야겠다. 아이씨, 왜 이렇게 요새 발기가 안 되지? 이제 늙었나? 야, 이거 진짜 딱딱. 오, 안 돼. 이야. 다른 애들은 전부 메이커 신발 있는데 나만 메이커 신발 없어. 에이, 창피해. 자, 그만 떠들고 주목. 자,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요즘 교실이 너무 더러워서 이제부터는 신발 위에 양발을 신을 거예요. 그럼 교실도 깨끗해지겠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꿈이 갖는 심리적 효과를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라는 생명은 생존과 번식을 추구하는 생존 기계입니다. 내 안에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생존과 번식이라는 소망을 추구하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낮에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초자아라는 착한 늑대와 미드라는 악한 늑대가 대립했고 이를
자아가 중재했습니다. 자아가 어떻게 중재를 하더라도 초자와 이드 중 하나는 소망을 이루고 다른 하나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죠. 이루지 못한 소망은 의식의 반대편인 무의식으로 넘겨졌습니다. 밤이 되고 잠이 들면 오감은 둔해지고 의식은 느슨해집니다. 무의식은 이 틈을 타 소망을 이뤄보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느슨해졌다고는 하나 무의식의 소망이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의식이라는 층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의식은 무의식의 소망을 윤리적 잣대로 검열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전의식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소망을 왜곡했습니다. 의식과 전의식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무의식의 소망은 왜곡을 거쳐야 전의식의 검열을 피해 의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의 소망이 전의식의 검열을 피해 의식에서 이루어지면 오감이 모두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현실처럼 무언가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무의식에 남겨진 꿈의 사고가 꿈의 작업을 거쳐 꿈으로 표현된 것이죠. 꿈이 기이한 이유는 무의식의 소망이 바로 이 꿈의 작업을 거치면서 왜곡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오고 잠에서 깨면 의식은 바로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슨해진 틈을 타 무의식이 만들었던 경험을 빠르게 제거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에서 깨면 꿈을 금방 잊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꿈에는 어떤 심리적 효과가 있을까요? 낮에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초자아를 추구하려고 분투하며 미래를 꿈꿉니다. 밤에 잠이 들면 우리는 내면으로 침잠해 무의식으로 퇴행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꿈에는 퇴행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퇴행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꿈에는 긍정적인 심리 효과도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해 무의식으로 넘긴 소망을 해소합니다. 꿈에서나마 소망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그 소망을 훌훌 털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개운하죠. 이렇게 소망을 해결하는 건 현실에서 소망을 이루는 것보다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편 이런 식으로도 충족되지 못한 소망은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퇴행이 심한 경우엔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이나 히스테리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억이든 공상이든 어린 시절의 사건들은 일단 의식화되면 환상으로 나타나며 이 환상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해소된다. 내 이 아픈 마음 누가 알아줄까?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준다면 나는 마음이 풀릴 겁니다. 그게 꼭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나조차 의식하지 못한 마음을 꿈을 해석해서 알아준다면 어떨까요? 꿈의 해석을 통해 이제 꿈도 미신이나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 과학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갈릴레오에 의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의 먼지란 걸 알게 됐듯이 다윈에 의해 인간이 신을 본따 만든 존재가 아니라 여느 동물과 다름없는 진화의 산물임을 알게 됐듯이 프로이트에 의해 나라는 존재는 윤리를 따르는 단일한 의식이 아니라 그 반대도 꿈꾸는 무의식도 공존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마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한 이유는 내게 윤리적인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 불편함을 딛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 때야말로 불안을 해소하고 더 행복한 삶을 논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